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수사 최대 분수령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 검찰이 청구를 했군요. 네, 지난 8월 27일에 첫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이후 55일 만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이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검찰은 역시 전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요, 이 펀드 불법 투자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인데 조 장관 측근으로서는 오촌 조카 그리고 동생에 이어서 세 번째 측근의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면 영장 실질 심사는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23일 아니면 24일이 가장 높게 점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 이르면 내일 모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을 두고 513조, 그러니까 시정 연설이 있지 않냐. 네. 대통령이 연단해설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검찰에서도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마 오늘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보통 이틀 뒤에 영장 심사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정 연설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 실제 영장 심사가 예정이 됐는데 실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인 일정까지 고려해서 좀 세심하게 오늘로 구속영장 청구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경심 교수가 지금 7번이나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시간은 제가 따져보니까 최소한 20시간, 많아봤자 한 40시간 정도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조서 열람은 너무 길게 해서. 근데 그러면 추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7차례 정도 검찰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7차례 정도 출석이 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그널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조사 시간 자체는 근데 보통 한 2차례 정도 부른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큰 사건의 경우 공개 소환을 하거나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제 야간 조사에 동의를 하면서 한두 번 부르고 끝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사진 찍는 걸 사진에 찍히고 이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는 그런 공개 소환에서 해당이 안 되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 일정을 조율했는데요. 처음에 부를 때도 사실은 뭐 건강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그러면서 입원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 일정 자체 처음에 부를 때도 조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7차례나 불렀지만 다른 사람은 한 2번 부른 거와 비슷한 시간에 조사를 받게 됐고 그리고 지금 계속 부인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소환을 하는 경우에 수사 장기화 하지 말라 지금 계속 당정청에서 요청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수사 장기화는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 인권에 침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불러봤자 계속 부인할 거고 하니까 모양새는 다 갖췄다.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자라고 수사 원칙론에 입각한 이제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 이러한 검찰의 의지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에 어떠한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11가지예요. 그렇다는 의미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의지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검찰에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그 필요한 지금 얘기해서 범행을 모조리 빼놓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까 3가지 나눴지 않습니까? 딸 입시 비리 관련해서 했었고 사모펀드 관련이고 증거인멸 관련인데요. 세부 사항을 보게 되면은 딸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기에 사문서 위조죄는 기술했기 때문에 빼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일가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했다는 내용은 그 김병록 씨 그 건에 대해서인데 증거 위조 교사 및 증거 음익 교사인데 요거는 본인의 증거를 음익하게 되면 처벌을 안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교사, 즉 시키게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약 10개, 11가지 제목으로 해가지고 구속영장 신청을 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보통 구속영장 청구할 때 보면 제가 본 바로는 물론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두 가지 혐의를 적시해서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개 혐의 적은 구속영장은 글쎄요. 제가 취재하면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통 앞부분의 경우에는 먼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 확실한 거,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거, 그거를 이제 먼저 적시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서 이제 구속이 되면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다 됐단 말이죠. 수사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놓고 한두 개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모두 적시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갖는 의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번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그 건강상 이유라든지 뭐 그다음에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조 전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조 전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지금 얘기하는 그 혐의가 여러 가지라는 점이라든지 혐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미 수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 원래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하는 이유는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도망갈까봐 또 증거 인멸할까봐. 근데 지금까지 보면 도망의 우려가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별로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것들로 보면은 또 영장이 오히려 발부 안 될 그런 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그 다음에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살펴보면 11가지 혐의인데요. 뇌물수수 혐의가 아직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뇌물수수 혐의는요. 정 교수뿐만이 아니라 조국 장관도 WFM이나 익성, IMFM 같이 그런 코링크 P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의 공시자료를 분석하니까 조 전 장관 일가에 115억 원가량의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염두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르면 모레 정도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는 누가 맡게 될까 이것도 관심이에요. 네, 중앙지법에 4명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일주일마다 말이죠. 2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하고요. 2명은 이제 이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거예요. 저번에는 명재권 판사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맡게 될지가 이제 또 관심사예요. 근데 맡을 수는 있는 거죠. 원래 이제 2명의 구속영장 담당자 중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맞는 것이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또 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번에 이제 특히 건강상의 이유를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건강이 나쁘다고 하니까 또 그런 사유로 기각을 할지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의 하나의 대상이죠. 네. 사실 정경심 교수 영장 실질심사 최대 변수는 건강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뇌경색, 뇌종양 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밝힌 입장으로는 그 뇌경색, 뇌종양과 관련된 거기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아직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입원 확인서만 나와 있는데 입원 확인서도 진단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는 명확한 병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의사 면허 번호라든가 의사 이름이라든가 병명 이런 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이제 기재 사항이 필요한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아직 진단서를 제출 안 했다 그러고요. 또 MRI
MRI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뭐 CT나. 진단서만 네.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로 제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원래 뭐 변호사님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이제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 처음에 인정신문,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런 거 묻고 그다음에 뭘 또 물어보냐 하면 앞부분에 서두 부분에 건강에 뭐 특별히 문제 있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뭐 야간 조사를 해야 될지 뭐 조사 시간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처음 이 뇌종양, 뇌경색 정도의 병명이라면 처음에 소환 조사 받았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입원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진단서를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거는 7차례나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불가사의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뭐 명재곤 판사가 그 디스크랑 관련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니까 또 이런 부분으로도 기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증거인멸 교사와 또 네. 문제가 됐었죠. 본인 그 중간 전달, 즉 돈을 전달한 사람한테 필리핀인가 외국 가 있으라 그러면서 돈도 보내줬어요. 참여 네. 계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으니까 이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교사 보통은 이러면 영장 발부가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조국 전 장관을 조사를 안 하고 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정경심 교수랑 조국 전 장관이 같이 얽물려 있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왜 조국 전 장관은 한 번도 소환을 안 하고 영장 청구를 했을까?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검찰이 약간은 제가 아까 검찰이 자신들이 할 일은 다 하겠다 이런 것처럼 네. 영장을 기각하는 건 법원의 몫이에요. 발부하든 기각하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명재곤 판사가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불러보고 아까 얘기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영장 재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경우에도 부부를 같이 구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주범인가. 보통은 부부를 다 구속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누가 더 주범인가 이런 네.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뇌물 부분을 따로 떼놓은 건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군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 검찰이 뭔가 큰 계획,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소환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장 실질 심사 보통 가면 법원도 보통 포토라인에 서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지금 고심 중이라고요. 고심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소환조사, 그러니까 검찰의 소환조사할 때 사실상 포토라인을 폐지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걸 검토 중이고 법원 역시도 고심에 네. 빠졌는데 하필 또 정경심 교수의 영장심사가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영장심사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이 만들어집니다. 크게 이유가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만일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영장심사라는 게 사실 소환조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네. 사실 구속영장 심사라는 게 어느 정도 혐의가 적혀져 있고 그만큼 신병 확보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원에서 영장심사 포토라인을 협조해 왔던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포토라인이 만들어져도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말은 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네. 모습은 매번 포착이 돼 왔었는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불출석하지 않고 실제로 영장심사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법원이 이제부터 검찰처럼 영장심사도 비공개로 진행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보통 익숙한 영장 실질 심사 가 있을 때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사실 법원은 문이 많지 않아요. 한 두 군데 정도 네. 예상할 수 있는데 저 2층이거든요, 지금. 저기가 아무래도 법원에 주차를 하고 바로 내려서 들어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 장소여서 기자들도 보통 저기에 서 있는데 근데 만약에 또 정경심 교수를 저 문으로 들어오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또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사실 네. 법원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법원은 들어가는 문이 이제 전면 쪽에 앞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저 지금 나온 것이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언덕에 지은 거기 때문에 앞층에서는 1층인데 앞쪽에서는 그 뒤쪽에서는 2층이에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2층으로 걸어 올라가면 한 층만 올라가면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3층이 나오는 거예요. 네. 3층에서 하거든요. 영장 실질심사를. 네. 보통 322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그 부분으로 다른 어떤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모두 그 문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글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네. 물론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1층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데 다른 방법, 그러니까 검찰처럼 뭐 지하추정을 통해 가지고 노출되지 않은 채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과 달리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물론 영장실심사가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법원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그렇게 되면은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에 나온다면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의 얼굴이 화면에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전직 네.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그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판사들이 다니는 길로 특별히 이렇게 비공개로 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렇게 해줘야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저렇게 해줄 수는 없으면 네. 그 의전같이 이 부분을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법원에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의전 기준을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한테는 인사권자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언론인이나 저희도 그냥 넘어갔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직 장관의 부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인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데 뭐 그렇게 한번 어떤 기준으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의전처럼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저도 기자들 눈 피해서 카메라 눈 피해서 한 정말 뭐 오후에 재판인데 새벽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은 봤어도 법원이 판사들 다니는 통로 혹은 그 구속된 피해자 다니는 통로로 네, 그걸 열어줄 열어보내주는 수는 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변호인과 피의자가 그죠? 본인이 아주 일찍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서 팀장 좀 궁금해지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까? 사실 14일 날 사퇴를 하고 15일 날 서울대학교 네. 입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조 전 장관의 최근 근황을 보도했습니다. 16일부터 사흘 연속 집 근처에 있는 우면산을 등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시선을 조금 의식한 것 같아요. 저렇게 모자를 쓰고 좀 뭔가 이렇게 두툼한 잠바로 얼굴을 좀 가린 모습인데 사흘 연속 좀 산을 찾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복직 이후에 따로 휴직계를 내진 않았고 또 연구실에 매번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학교는 이 근태관리를 교수들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연구실 출근 여부까지는 뭐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